경찰이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 입건된 집도이와 병원장에 대해서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지만 이후 방치를 해서 사망했다는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들이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유 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세간에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죠. 36주 낙태 사건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그 기자 간담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36주차 이 낙태 수를 집도한 의료진의 살인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거든요. 그동안 뭐 증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겠다는 어떤 예상이 많았었는데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경찰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 다양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관련 당사자들 중에 유의미한 증언을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같이 집도의가 아니더라도 수술 보조에 참석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가 이제 방치돼서 사망하게 됐다라는 진술이 만약에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일단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이렇게 36주의 태아의 경우에는 뱃속에서 사상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는 약물을 주입해서 사산해서 만약에 꺼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소견을 이렇게 받아봤을 때 의사들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 1초라도 아이가 바깥으로 꺼내져서 호흡을 한 이후에야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이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한 상태로 나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살인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가 명백하다고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그러니까 낙태를 의도했지만 아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그런 사건을 보면요. 아이가 나와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신생아의 경우에는 당연히도 모체 밖으로 분리가 돼서 나왔을 때 자가 호흡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떻게 뭐 필요한 조치 덮어준다라든지 체온을 유지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아이에게 뭐 약물 투입한다라든지 뭐 적극적인 행위로 이렇게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치가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화장된 태아도 나왔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역시나 추가로 범행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 병원이 이런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다수 수집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애초에 이 유튜버가 내가 36주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원한다라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그 단계에서도 브로커 같은 그 중간 사람이 있어서 여기 가면 낙태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받아서 애초에 가게 됐고요. 그것은 그만큼 광고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입소문을 통해서 여기는 그런 시술까지도 해주는 곳이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추가적으로 태아의 시신에 대해서 화장이 많이 다수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상 이런 병원에서 물론 안타깝게도 사산하는 태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병원에서 이렇게 다수의 인원의 아이가 화장이 됐다, 태아가 화장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은 추가로 화장된 태아에 대해서도 화장 과정이라든지 어떠한 경위로 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앞서서 그 법원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했잖아요. 물론 이제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이라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에둘러 이야기를 한 것이죠. 더불어서 주거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주거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역시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1차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지만 지금 추가로 태아에 이제 화장이 된 네. 것이 확인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와 동종한,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한 사안의 범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일단 원칙,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또 재신청,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경찰에서 밝혔는데 일단 실제 경찰의 판단대로 살인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입건된 그 혐의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36주 임신을 하고 있었던 그 유튜버와 그리고 실제 그 시술을 집도한 집도의의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병원장, 그러니까 집도의가 병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70대 병원장과 그리고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도와준 수술에 참가한 인원의 경우에는 살인 방조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알선해준다라든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법 위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 만약에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맞춰봤을 때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 미필적으로나마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빠른 좀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려봐야겠고요. 예. 다음 사건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 씨 소식인데요. 검찰도 유 씨도 모두 1심에 불복을 해서 항소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공판인데 주요 쟁점을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은 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쟁점은 쌍방이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드는 이유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이 유아인 씨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아인 씨 측에서는 지금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대마를 흡연한 부분, 그리고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부분. 그러니까 마약류라는 것은 이러한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타인 명의로 이렇게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받아서 복용한 그러한 점들이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주요하게 다투는 것은 마약류 상습 투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한 이제 프로포폴이라든지 투여한 것은 맞지만 내가 의료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유아인 씨 측의 이제 주요한 항소의 이유인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또 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노력이 일환이겠지. 이게 보니까 이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유아인 씨가 지난 22일에 반성문을 냈고 최한울 씨 역시 지난 25일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양형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본인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러한 프로포폴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리적으로 조금 다퉈볼 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유아인 씨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대마 흡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마 흡연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마 수수, 흡연 교사 요건 이제 무죄였잖아요. 요 부분도 좀 쟁점이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있었던 공판에서도요. 재판부가 굉장히 주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마 흡연 교사의 경우에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유아인 씨가 교사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내가 피우라고는 안 했다. 내가 피는 자리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직접적인 교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구형량에 정말 못 미치는 그러한 이제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퉈서 유죄 인정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변호사께서 보셨을 때 항소심에서도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만약에 지금 인정되는 사안에서 뭔가 특별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라든지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이라면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순히 대방 흡연이라든지 투약만 인정이 된 것이 아니라 푸푸르포폴의 경우에도 뭐 100회가 훌쩍 넘는 횟수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투여가 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상습성이 더해지면 가중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받아서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되지만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종범죄가 여러 가지 행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정 변경이 크게 없는 한 이러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난 1심 때는 유아인 씨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이런 점이 좀 중요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항소심에서도 본인이 인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마 흡연했고 정말 잘못했다라는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지른 행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훨씬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수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게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것은 네. 나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 사람도 명의를 빌려주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함께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 사람이 여러 명이거든요. 그렇게 나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보기에도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명품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이게 보니까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리폼업자가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를 했죠. 항소심 역시 상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품권을 침해했다. 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 리폼 업자의 경우에는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이 명품 브랜드의 가방의 원단을 사용을 해서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겁니다. 뭐 하나의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뭐 작은 거 하나, 중간 크기 하나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제 만들어줬고요. 아니면 어떠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도 요청을 받아서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에 1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받고 이제 리폼의 대가를 받은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이비통 측은 사실상 동일한 가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켰고 그리고 그러한 상품을 재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루이비통이라는 그 로고라든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상표권 침해가 맞다라고 네. 판단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폼업자가 리폼을 할 때 뭐 가방 어딘가에 이게 기존의 제품을 재활용했다라는 표시를 남겼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법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리폼 제품이라면 이것은 재활용돼서 재창출된 제품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고객이라든지 리폼 업자의 의견과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이 원단을 사용해서 마치 여기서 판매하는 듯한 가방을 원해서 리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 재활용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폼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누구나 오인할 수 있고 이것이 루이비통에서 만든 제품이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고 그리고 출처 오인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라고 해서 1,5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리폼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리폼 업체한테 맡기려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재활용 사실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인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안쪽에 뭐 조그맣게 쓰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판결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사실상 왜 내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로고를 사용해서 그렇게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가 출시한 가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느냐라는 것이 사실 쟁점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재활용이라는 것을 내부라든지 어디라도 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가방을 받아본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리폼한 것이구나, 루이비통에서 만든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최소한의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 판결에 대해서 일부 법조 전문가들의 비판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모든 지적재산권에는 소진 원칙이라는 게 있다. 처음 물건을 팔 때 이미 소비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이 이후에 어떻게 사용이 되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로열티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재판이 상고심까지 간다면 좀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일부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은 상표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상표권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만들 때 그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표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품으로 이 리폼 제품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네. 근데 법원은 일단은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리폼 업자이면서 이런 원단을 대량으로 구해다가 마치 내가 어떠한 가방을 창출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걸 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그건 문제가 될것 있겠지만, 같은데요.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내가 사실은 집에서 내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도급의 형태로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작을 해달라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가진 가방에 대해서 사실상 일부분의 원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두 가지에 있어서 상표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조금 갈라질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 비판도 있기 때문에 상고심 가서 충분히 법리 다툼이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같은 제품 여러 개 만들어 장사를 할 것이냐, 그쵸. 아니면 이건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쟁점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